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아침 우리나라 언론들이 전한 뉴스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입니다. 이유는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 때문에. 다들 보셨다시피 오늘 새벽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죠. 더 나아가 내년에는 세 차례나 내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조만간 내리는 것은 아닐까? 라며 한화했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세 가지를 거론할까 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소리를 하면 아이고 잔치집 날 재 뿌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요. 확증 편향식으로 보도하는 언론들 때문에 자칫 판단을 잘못하잖아요. 한번 삐끗하잖아요. 소중한 우리 돈을 날릴 수도 있거든요. 네. 특히 요즘같이 불확실성이 만연한 시대, 재테크만큼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니 끝까지 듣고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세 가지 이유를 거론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점도표가 말하는 것. 요게 도대체 뭘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오늘 새벽 미 연준이 올해 마지막 FOMC에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동결했죠. 그런데 이건 이미 기정사실이었어요. 하루 전 집계된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 요 전망에서도요. 동결의 97.1%, 거의 100%로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과 달리 이번에는 FOMC에서 점도표 찍은 거 공개했거든요. 마지막 12월은 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들 이 점도표 어디에다 찍었을까 관심이 크게 쏠렸다고 합니다. 하루 전 점도표를 공개한 게 지난 9월이었거든요. 이때 점도표 내년 기준금리 이 평균을 내 보니까요 5.1로 예상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평균 어디에다 찍었을까? 시장의 기대대로, 언론들의 보도대로 과연 비둘기로 변했을까? 요번에 공개된 점도표를 보니까요 내년 말 금리 예상치 평균값을 보니까 4.6이더라고요. 네. 지난 9월 예상치가 5.1이었잖아요. 이거에 비해서는 0.5%포인트나 내려간 거죠. 따라서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기준금리 이게 상단이 5.5잖아요. 이걸 감안하면 내년 중 세 차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4.6까지 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전합니다. 지금까지는 연준의 매파적 성향을 감안해 금리 인하 시점이 빨라도 내년 하반기고 이 횟수도 두 차례 정도밖에 안 될걸? 이렇게들 분석했었는데요. 오늘 공개된 점도표를 보니까 어이구 두 차례 가지고 부족하겠는데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가 있다. 금리 인상 시기가 더 빨라질 수도 있다. 라는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빠르면 3월 성급한 분들은 내년 1월 이때부터 연준이 금리를 내린 거 아니냐 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점도표의 이 중간가 평균값을 얘기하고 있는데 점도표를 좀 더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 점도표 FOMC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 보면 지난 9월 점도표와 한번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9월과 비교해 보면 이번 점도표 상당히 낮아진 게 맞습니다. 지난 9월에는 6에서 6.25에 1명, 5.5에서 5.75에 1명, 5.25에서 5.5에 4명, 5에서 5.25에 4명, 4.75에서 5%에 4명, 4.5에서 4.75에 3명, 그리고 4.25에서 4.5에 2명. 이렇게 퍼져 있었거든요. 이 내년도 전망치예요. 근데 이번 점도표에는 보니까요. 내년 전망치에 5.5 이상을 찍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5.25에서 5.5가 2명, 5에서 5.25가 1명, 4.75에서
4.5%가 5명, 4.5에서 4.75가 6명, 그리고 4.25에서 4.5가 4명, 그리고 3.75에서 4%도 1명이나 돼요. 따라서 현재 금리인 5.25에서 5.5보다 높은 금리가 내년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난 9월에는 6명이나 됐었는데 이번에는 2명으로 줄어든 거죠. 네. 뿐만 아니라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 그러니까 2025년 전망도 비슷하더라고요. 9월에는 5.5에서 5.75에 1명, 5.25에서 5.5에 1명. 근데 이번에는 5.25에서 5.5에 1명. 요거에 그쳤습니다. 2026년과 장기 전망도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을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연준 위원들이 찍은 점도표의 가장 밑, 금리 하단, 어디까지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가장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일까? 미국은요, 지난 2022년 3월에 시작된 긴축 사이클에서 기준금리를 무려 11차례 끌어올렸잖아요. 이후 이번까지 3번 연속 동결시킬 건데요. 출발을 어디에서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제로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로였어요. 0에서 0.25에서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찍은 점도표 여기에 장기적으로 0에서 0.25 이거에 찍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죠. 지난 9월은 물론 이번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2025년이 아니라 2026년도 아니고요. 장기 전망, 롱텀에서도요. 0에서 0.25를 찍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롱텀 전망, 장기 전망 가장 하단이 이번 점도표에는요. 2.25에서 2.5 여기에 3명 물려 있어요. 그리고 조금 위를 보니까요. 2.5에 8명이 물려 있고요. 3.5에 2명, 3.75도 1명이나 됩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 장기적으로도요. 모든 연준위원 2.25 이하로는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 금리가 떨어지더라도 과거와 같은 제로 금리 때, 1%대 이런 금리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거예요. 점도표가요. 적어도 2년에서 3년, 길게는 5년까지도 3% 인근의 고금리를 견뎌야 한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파월의 속마음. 이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침 우리나라 많은 언론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파월뿐만 아니라 연준 의원 대다수가 드디어 비둘기파로 돌아섰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로 비둘기파로 돌아섰을까요? 그러게 왠지 또 발언을 희망적으로 해석을 했을 것 같은데요. 언론들은요, 파월 의장이 실업률이 많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물가 상승폭이 둔화된 것은 좋은 소식이다. 금리를 언제 되돌리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지 논의가 되기 시작했을 것이고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했다. 이 말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더라고요. 이게 뭐냐? 오늘 회의에서 금리나 논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런데요, 파월이 요 얘기에서 딱 끝인 게 아니거든요. 다른 이야기도 계속 쏟아냈습니다. 뭐냐면요, 파월 의장은요, 현재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고 물가 상승폭 둔화가 계속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까지 덧붙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금리 인상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질문은 얼마나 빨리 움직일 것인가 이거였는데 우리는 매우 빠르게 움직여왔다. 근데 이거는 반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경불진도 그렇고요. 너무 느리게 대응했죠. 근데 스스로는 빠르게 대응했대요. 그러면서 파월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 였는데 이는 여전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올릴 것인가? 이거를 아직도 고민하고 있대요. 이게 뭔 얘기일까요? 한마디로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추가 금리 인상, 이 가능성도 언급한 겁니다. 네. 뒤끝을 크게 남긴 것이죠. 이러자 현지 기자 중 한 명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플레이션과 전쟁에서 승리한 거 아니냐? 아니 근데 왜 또 금리 인상 얘기를 해? 이런
후에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러자 파월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구도 승리를 선언하지 않는다. 그건 성급하다. 이렇게 단언했거든요. 이에 대해 현지 언론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파월 의장답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데 이게 한마디로 너무 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대부분의 우리 언론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지 않지만요. 네. 아니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파월 의장 뭐 예전부터도 좀 그랬긴 했지만 왜 아직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많은 언론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하루 전 발표된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드디어 내려가기 시작했네. 이제 금리 내릴 때가 됐어. 라고 얘기했는데요. 뜯어보면 아직도 물가가 불안해 보입니다. 왜냐면요. 소비자 물가 지수 1년 전과 비교해서 3.1 상승한 데 그쳤어요. 지난 10월 3.2보다 상승폭이 낮아졌죠. 시장의 전망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거의 100%에 도달했고요. 근데 문제는요. 요즘 중요한 게 그냥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아니라는 사실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더 중요한 게 근원 CPI잖아요. 에너지와 식품 요거 제외한. 근데 이게요. 근원 CPI를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 4%, 전월 대비로도 0.3%가 올라버렸어요. 4%. 미 연준의 목표인 2%보다는 2배나 높잖아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럴까? 고용시장이 아직도 화랑이다. 이거 며칠 전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죠. 미국의 임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적으로는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이게요. 특징이 있어요.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쉽게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당 기간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전에도 금리 인하를 서둘렀다가 실패했던 역사가 있죠. 그러니까요. 파월이 그 이야기도 넌저시 이번에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언급을 했었거든요. 1967년. 1967년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많은 전문가들이 요즘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지금 경제 상황이 1967년과 거의 비슷하다. 유사하다. 근데 그 얘기까지 드리면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짤막하게만 설명드려 볼게요. 이 파월은 1967년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1967년 어떤 일이 있었느냐? 기존에는 경기가 아주 좋았어요. 근데 67년부터 경기 침체 조짐이 보였거든요. 그러자 당시 연준 서둘러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찾아보니까요. 1967년 2월만 해도 기준금리가 4.75였어요. 근데 그 금리를요. 6월까지 얼마나 내렸느냐? 3.5까지 내려버립니다. 4개월 만에요. 근데 문제는요. 6월에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바로 직전에 끔찍한 일이 터졌어요. 중동전쟁이 터져버렸거든요. 제3차 중동전쟁. 아하.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1970년대 유가 급등으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었잖아요. 미국도 인플레이션 압력에 경제가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겨우 안정을 찾죠. 뭐 그때 등장했던 양반이 경불진에서도 자주 언급했던 폴 볼커. 뭐 하룻밤 사이에 기준금리를 4%포인트 끌어올린 양반 아닙니까? 그런데 자칫 이번에도 급하게 금리를 내렸다가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나는 좀비처럼 되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파월이나 연준 의원들은 경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요. 1967년 실수가 예측을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네. 중동전쟁이 터질 것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힘만이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1967년에 벌어졌던 게 3차 중동전쟁인데 예전부터 있었던 중동전쟁이 3차까지 이어진 거고 그 다음에도 또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금도 비슷하지 않나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자칫 확전될지도 모르고요. 그러면 1970년대 중동전쟁처럼 국제 유가를 또다시 폭등시키고 인플레이션 폭발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특히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 이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산은요,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다시 내려올 때 더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산악사고의 대부분이요, 오르는 과정이 아니라 내려오는 과정에서 발생하거든요. 맞아요. 다리가 풀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금리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올리는 것보다 내리는 과정에서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에 아무래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의 디커플링. 이게 뭔 얘기냐? 우리나라 금리 얘기예요. 우리나라 금리는 어떻게 될까? 많은 언론들 새해부터는 우리나라 금리도 내려갈 것이다. 미국이 내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해요. 미국이 내리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내린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현재 한미 간의 금리차 다들 아시다시피 여전히 역대 최고인 2%포인트잖아요. 물론 아직까지 금융시장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불안해요. 뭔가가 틀어막고 있어서 지금 터지지 않고 있다 뿐이지 언제 터질지 모른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게 더 심각하죠. 가계부채 증가세. 이게 좀처럼 멈출지 모르고 있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가계부채 이제 우리나라가 천조국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 발표된 한국은행의 11월 금융시장 동향 이 보고서를 보니까 끔찍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요게요, 잔액이 무려 1091조 9천억 원. 전월 대비 늘어난 액수가요 5조 4천억 원이에요. 아니 가계부채 심각하다는 이야기가 올해 초 아니면 경불진에서는 지난해부터 얘기했는데 지금도 한 달 사이에 5조 4천억 원이 늘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증가폭이요 9월에는 4조 8천억 원, 10월에는 6조 7천억 원까지 늘어났다가 11월에는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렇지만 5조 원대. 특히 주담대가요 845조 3천억 원. 이 주담대만 늘어난 액수가요 5조 8천억 원이에요. 9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금리가 곧 인하될 수도 있다. 뭐 언론들을 그리고 전문가들이 부추기니까 이런 기대감에 여기저기서 끌어다 쓰는 게 아닐까.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계부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 내용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금리 인상 시기, 우리나라가 미국과 디커플링이 됐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동결에 먼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기준금리 격차가 2%포인트나 벌어졌죠. 그래서 미국과의 디커플링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설사 미국이 금리 인하에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이런 디커플링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들어가더라도 우리나라가 따라서 내리는 일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앞서 살펴봤듯이 미국의 장기 금리 전망도 아무리 내리더라도 3%가 넘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3.5예요. 장기 전망과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거의 비슷합니다. 차이가 없어요. 따라서 이 얘기가 뭐냐? 3%가 넘는 고금리가 상당 기간 우리나라에서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네. 더 나아가 연체율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는 사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더 이야기는 드리기 힘들겠지만 이렇게 연체율이 급등하게 되면 시중금리, 기준금리와는 달리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맨 처음 얘기했던 샴페인을 터뜨리는 것은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조심 또 조심해야 됩니다.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